가장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바로 분양권입니다. 최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분양권입니다. 하락장에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미분양이 넘쳐날 때, 아파트 분양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질 때 관심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분양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바로 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 어떻게 되게 궁금하신가요? 영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는 거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분양권을 사는 겁니다. 분양권을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청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투자자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좋은 아파트를 청약 당첨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청약 시장은 약간 벼슬 같은 거라고나 해야 될까요? 뭔가 그 조건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나중에 이룰 수 있는, 아니면 운에 기반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근데 그런 거에 의존하면서 사실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적으로 하나 당첨되면 너무 좋은 게 있겠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청약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양권을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양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준비했냐고요?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버팀목이 되기도 했고 디딤돌이 되기도 했던 게 바로 분양권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시기에 물론 투자를 해서 많은 자산 상승을 이뤄내긴 했었지만 사실상 노력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분양권이 좋은 지역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지역, 그리고 안 좋아질 지역, 안 좋았는데 좋아질 지역들을 구분해 가면서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남양주부터 청주, 경주, 원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까지 지금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서 난리 난 곳도 있고, 지금 시장도 상당히 호황인 지역도 있고, 과거 기준에서는 어땠는지 여러분들 가늠이 안 되는 지역도 많지 않나요? 이런 지방들을 다 다니면서 분양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양권 투자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분양권으로 자산을 많이 키워온 실전 투자자가 여러분들께 분양권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지 않나요? 꼭 들으셔야 되겠죠? 짧게 준비해봤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빨리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뭘까요? 분양권은 바로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당첨됐다고 분양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당첨이 된 걸 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진행을 하면 그 종이 한 장이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양권은 원래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전유물이긴 하죠. 하지만 청약이 당첨이 안 되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양 난 곳은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다 분양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산 사람들한테 이걸 사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전매라고 하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분양권과 똑같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입주권입니다.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혹은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거는 채권 상태인 분양권과 아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한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 나중에 갖도록 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양권 물건을 보다 보면 이렇게 표기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은 마이너스인데 어떤 물건은 플러스 프리미엄이 1억 3천이래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위에 거는 분양권이고 아래 거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는 원래 그곳에 살던 분, 원래 그곳을 소유하고 있던 분, 그곳에 땅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다가구나 그곳에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던 분들에게 거기를 허물고 새로 지어서, 즉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요. 낮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에 팔아도 어떤 분은 1억 3천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다 보면 야 여기는 왜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왜 플러스야 라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는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힘들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전매를 아셔야 됩니다. 청약을 당첨되신 분 혹은 이 분양권 계약을 하신 분에게 양도를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양도는 언제나 바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매 제한이라는 게 걸리게 돼 있어요. 수도권에서 공공택지가 규제지역 내에 있으면 3년이라는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즉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분양 공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1년, 그 외 지역 내에서는 6개월. 그래서 가장 규제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6개월은 언제부터 6개월인가요? 입주자 선정이 된 날, 즉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면 24년 5월 1일자로 청약 당첨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 뒤인 11월 1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매 가능 물건도 미리 여러분들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언제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났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 단지를 취득하고 싶었는데 청약 당첨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그 단지가 언제 전매 해제가 되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라면 조금 더 전매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및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돼 있지만 이 외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매 제한 또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분양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분양가입니다. 이 분양가에 대한 이해 없이 분양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면밀히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한 바로 이 레미안 라그란데라는 아파트는 최초에 분양가 산정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 결과는 어땠나요? 평균 경쟁률이 60대 1 나왔습니다. 청약 가점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평형대에서는 6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인데 60점대 중후반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금액대도 여기는 충분히 다 받아줬다는 뜻이죠. 분양 공고를 면밀히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가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미안 라그란데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청약시장, 분양시장을 볼 때는 이 모집 공고를 면밀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차량 한 대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계약할 때도 여러분들 옵션 같은 거 다 하나하나 판단해 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의 물건을 청약하면서는 이런 걸 깊게 안 보시는 거죠? 이거부터 보시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이런 분양가와 분양 대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분석해야 되니까요. 이 레미안 라그란드는 이 분양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 분양가의 산정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미안 라그란데 33평 아파트가 10억 후반대에 분양을 했는데 어떻게 분양가가 산정이 됐는지 보시면 좋겠죠. 바로 건축비가 6억, 토지 비용이 약 4억 9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싼가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라 생각을 합니다. 33평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약하는 계약 면적은 몇 평 정도 될까요? 56평 정도 됩니다. 56평. 이 56평을 이 건축 원가로 나눈다면 평당 어느 정도인가요?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새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그러면 지방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내려갈까요? 가늠해 봐야죠. 앞으로 분양하는 33평 아파트 단지가 이 건축비만도 못하게 분양하는 데들은 굉장히 저렴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서울의 사업장이 물론 허물고 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신규 택지에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허물고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더 비싸겠구나. 그럼 신규 택지에 지어지는데 모집 공고를 보면서 건축비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만한 지역에도 이 정도의 건축비로 짓는데 근데 그런 지역도 다 팔리는데 라고 하면서 이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과 토지비 산정의 적정성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집 공고를 보면서 분양가와 대금 납부 일정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양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2016년에 분양한 장이 1구역 레미안 퍼스트 하이 분양 공고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이때 분양가 얼마였죠? 5억 4천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다 갖고 싶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엔 이거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토지 비용이 얼마였나요? 3억 6천 정도였어요. 지금의 이 동대문의 이문 1구역에 비한다면 별 차이 없죠? 이때의 토지 비용에 비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한다면 토지 비용은 지금도 굉장히 적정가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어떤가요? 이때 건축비 1억 7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비 얼마죠? 6억입니다. 2.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건축비가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인건비 올랐고요. 인건비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재비 올랐습니다. 자재비도 한번 오르면 떨어지진 않네요. 물류비도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건축 원가 자체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는 것들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이때의 분양시장도 물론 호황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분양가를 보면서 지금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양 원가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해주시면서 이런 물건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봤어요. 자, 분양가 구성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10% 계약금 내고 60% 중도금 대출 받아서 냅니다. 그리고 잔금 30%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총 분양가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를 가질 때 처음은 이 계약금만 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규제가 있을 때는 이 중도금도 60%가 아니라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현장들이 있었고, 일부 9억 초과하는 혹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 현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규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약금만 있으면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양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가까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바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분양권 프리미엄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분양가 대비 전매하는 가격이 차이가 날 때 바로 그게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분양가 대비 지금 매도 호가의 차이를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바로 줄여서 P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바로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경우를 바로 풀피라고 하고,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걸 마피라고 하죠. 마피는 슬픈 겁니다. 왜냐? 분양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피는 분양가보다 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양가보다 오르는 상태를 바라보고 바로 이런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거죠. 분양권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 곳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눈에서 지우고 안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곳이 합리적인데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서 혹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혹은 개인의 사정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이너스로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양권 프리미엄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요. 매도자는 더 비싸게 받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매수 매도 금액이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맞는 선이 딱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 선이겠죠. 분양권 프리미엄 막 부른다고 그게 거래가 되나요? 안 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시장 상황을 재빠르게 인식하셔야 되고, 분양권 투자를 하셨다면 이 시장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 올라갈 때 미친듯이 오르고 떨어질 때 미친듯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분양권이 마피 상태가 되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찢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분양권 마피 상태가 된 것들 한번 볼까요? 송도 자이더스타입니다. 마이너스 9천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9천. 집주인 인증까지 하셨네요. 이 인증해줄 때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 내가 계약금 낸 걸 온전히 다 포기하시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분양권 마피라는 거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는 분양가가 9억 4,600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계약금 9,46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했겠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잔금 30%가 남은 상태죠. 잔금 30%는 약 2억 8,380만 원이네요. 근데 이 마피 9천만 원을 인정을 하고 내놓는다는 거는 계약금 9,460만 원 중에 9천만 원을 매도인이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460만 원만 주고 이 분양권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은행에 가서 승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분양권 전매로 사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송도에서 계속 생활을 할 거고 송도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오션뷰가 펼쳐지는 곳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데 내 돈을 좀 적게 들여가면서 혹은 송도가 향후에 훨씬 더 상승할 거에 베팅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물건을 사시면 훨씬 더 꿀매물이 되겠죠. 왜냐? 총 매수 가격이 8억 6,6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결국에 완판이 됐거든요. 완판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격대 이상에서 사갔어요. 이 가격대 이상에 샀는데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8억 6,600만 원인 겁니다. 이미 마진을 거의 100% 가까이 보고 들어가는 거죠. 투자금이 9,460밖에 안 됐는데 이미 9천만 원을 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입주할 때 기준에서 이 금액보다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미 투자금 대비 100%를 벌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투자금을 100% 넣지도 않았죠. 460만 원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할 때 이 금액보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말도 안 되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입주장이 이거보다 못할 것 같으니까 혹은 여기를 전월세 맞췄을 경우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으니까 내놓는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내놓는 것들이 있겠죠. 이 분양한 단지 35평 분양가가 9억 6천 가까이 됐었고 높은 가점대를 써가지고 당첨되신 분들도 있고 실제 평균 경쟁률도 나쁘지 않았던 단지예요. 근데 이렇게 분양을 하고 나서 2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송도가 향후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걸 메울 만큼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잔금 치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던지는 매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건이 여러분들 가치관에 맞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아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부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일단 분양가가 너무 올랐죠. 송도의 35평 분양가 자체가 10억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정 못할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양권 전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피에 사고 싶어요. 혹은 플러스 피에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 분양자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은 직거래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게 되죠. 원 분양자인, 원 계약자인 이 청약 당첨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 10%를 내면 되고요. 중도금은 승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에 따라서 이 계약금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계약금이 5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3천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8천만 원인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도 물건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혹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던진 분들이 많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5천만 원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면 이거를 승계받을 수 있나요? 3천만 원에 승계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바로 뭘 하게 되죠? 그냥 명의 변경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양권이란 거는 등기를 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가 같이 방문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게 먼저 해야 돼요. 은행에 방문해서 이 매도자가 신청해놨던 이 대출을 매수자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출 승계가 된 확약서를 가지고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러 갑니다. 바로 시행사 지정 장소로 가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는 거죠. 이거는 등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명의 변경의 절차만 끝나면 그냥 절차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명의 변경을 하면서 이 분양권 거래에 잔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금 지급이 다 마무리되면 모든 과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내가 만약에 프리미엄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다른 물건에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쉽죠. 무언가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양권이란 거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죠. 이건 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지을 권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된 물건이 아니에요. 등기 권리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하나가 바로 이 분양계약서입니다. 이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이 계약자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분양계약서의 권리 양수도, 권리가 바뀌게 되면 이 분양계약서상에 다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분양계약서상의 마지막 권리자가 맞는지, 마지막 권리자와 이 계약자가 맞는지 2번, 3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내고 이 분양계약서를 매도자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또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다른 분에게 계약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서를 어디서 보관시켜야 될까요? 웬만하면 부동산에서 보관시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뭐냐면 매도자가 진짜 악한 마음을 갖고 이쪽 저쪽 부동산에서 내놓으면서 이거 물건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계약서의 보관에 대한 것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금 승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60%를 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도금 승계 가능 여부 혹은 중도금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조건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지금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의 주의사항을 다 체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분양권 전매받을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양권 투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권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죠.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분양권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입주 시기까지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적은 금액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이 기다림의 미학으로서 나중에 보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상품이라서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승장에 있어서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분양권을 3년 뒤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3억에 샀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기축 아파트들 10년, 15년차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 뒤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를 3억에 산 거예요. 비싸게 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양권을 사고 나서 그 이후부터 2억 5천짜리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억, 3억 5천, 4억까지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3년 뒤에 혹은 2년 반 뒤에 입주하는 이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가장 최신축의 1군 브랜드 정말 좋은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대감에 차오르겠죠. 왜냐? 이미 기축 아파트들도 4억이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신축 아파트는 얼마가 될까요? 네, 4억 5천, 5억까지도 기대감이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3억의 분양가였다면 여러분들은 투자금은 얼마였죠?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분양권이 얼마가 됐나요? 5억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2억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상승장의 상승 속도가 그 무엇보다 가파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양권 그럼 단점은 뭘까요? 현재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어진 아파트들은 현재 가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지 않으면 전월세라도 줘서 여기를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분양권은 환상과 같아요. 이 환상이 깨지면 어떨까요? 하락장의 하락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는 잘 지어지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죠.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 뭐 금리가 상승합니다. 시장의 통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쪼그라들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풀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줄이면서 투자도 줄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외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어진 아파트들도 안 사는데 지어지지 않은 이 분양권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까요? 잘 안 삽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투자자들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도 물건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처음 접근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돼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아지면 저 또한도 계약금 손실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물건을 등기치지 않을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장의 하락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시공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즘 부실 시공 말이 많잖아요. 이미 사전 점검을 하는데 물이 새고 계단을 깎고 막 몰래 밤에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사업장들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아파트 후분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시공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죠. 저는 그래도 최근에 하나 사전점검 다녀온 데는 하자도 한 8개밖에 없었고, 여기 자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지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한 단지들이었는데, 그런 단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모든 단지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공 리스크 또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높은 양도소득세예요. 과거에는 분양권도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가 돼서 이 양도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어요.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양도세율이 낮아졌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많게는 70%, 적게는 60%까지,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66%, 77%입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1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롯이 오는 소득이 얼마? 66%를 떼고 나면 3,400만 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팔 이유도 없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지금은 단기로 접근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도 단점이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2건까지, 규제 지역 내에서는 중도금 대출 1건,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2건까지로 제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한 사람당 이 중도금 대출 건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분양권의 개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또한도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도 분양권 투자의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적용하는구나 정도를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집도 아닌데 분양권을 샀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기꾼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 또한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표가 양도세율 표인데요. 이제는 2년을 보유를 해도 양도세가 60%가 넘어가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양권 투자 또한도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로 가져가는 투자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물건들을 정말 많이 계약을 했었어요. 저는 시기도 분산했고 명의도 분산을 해가면서 다양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많은 물건을 투자를 했었지만 실제 등기친 물건은 3건밖에 되지 않아요. 중간에 다 전매를 했죠. 일부 물건은 전매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사자마자 2차 계약금 넣기 전에 매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올라갈 땐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욕심을 내지 않고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투자가 무조건 유효하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이 다음 시장 상황이 혹은 이 다음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분양권 공부를 해두신다면 다음 상승장에, 다음 시기에 혹은 지금 시기에 좋은 물건을 잡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침 자산으로서 오롯이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멘트 짧게 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분양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기 투자금은 낮지만 끝까지 가져간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분양권이에요. 10%로 신축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90%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90%는 오롯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분양권 투자, 무지성으로 막 투자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무지성으로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분위기 하나 바뀌는 거에 휩쓸려서 절대 수익을 못 보고 필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필패는 뭔가요? 계약금 다 날리고도, 혹은 계약금 다 날려도 오히려 돈을 더 얹어줘도 못 팔리게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잔금 계획 없이 진입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잔금 계획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여기에 더 이상 입주가 없어서 전세금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접근을 하신다면 분양권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잔금을 하고 월세를 맞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 있어서는 보수적인 레버리지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뭐 80%, 90%까지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입지 좋은 미분양이에요. 입지 좋은 미분양이 분양가가 적정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다, 혹은 그런 곳들이 분양가가 적정해서 프리미엄이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진 곳이다, 입주장에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게 가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곳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잔금이 가능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서, 큰 수익으로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미분양 났던 물건이 쭉 소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향후에 공급 물량이 없어요. 거기에 인허가 물량도 없어서 여기가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최신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치가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들은 아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어서 이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이미 향후에 받게 될 프리미엄까지 이미 선반영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런 프리미엄이 전혀 선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시려면 이 지역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적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역은 이 정도 금액까지 소진을 할 것 같아. 이 지역의 실거주자들은 이 동네를 선호하는데 이 가격을 지금 당장은 인정 못하지만 향후에 이 호재까지 작용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할 만할 것 같아 라는 것들, 혹은 여기에 지금 전월세가가 이 정도인데 여기 입주할 때가 되면 이 전월세가가 오히려 입주할 때 이 분양가만큼은 나올 것 같아 라고 한다는 이런 지역적 이해와 분석을 이 분양가에 대비해서 계산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전달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선택하고 투자했던 분양권,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그런 사례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단지들을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분석하면서 공부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축 갖는 그날까지 부메이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올려드린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최대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만끽하고 있고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응원 계속 해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좀 유익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다음 편 올라올 때까지 분양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안녕.